사각하미는 대차대조표 분석 역시 이것저것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자금 효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널리 다양한 곳에서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꾸려 이익을 창출해 자금 제공자에게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본의 효율적 사용, 이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본을 주는 것이 주식시장의 본질이죠. 대차대조표 분석의 기본, 주식 투자란 기업의 성장 기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어떤 유명 기업이더라도 성장이 둔해지면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은 낮아집니다. 또 이익의 질이 낮아도 역시 매력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오래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면 큰 규모의 특별이익을 보겠지만 그것은 일시적 성과에 불과하며 경영 노력으로 얻은 성과가 아니죠. 장기 투자자는 5년, 10년이라는 장기간을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합니다. 일과성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선 기업의 손익계산서보다는 대차대조표를 분석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어느 시점에서 기업이 어떤 자금을 조달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표로 만든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그 결과이죠. 수익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조달한 자금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여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0에서 15년의 대차대조표 항목을 길게 늘어놓고 각 항목의 시계열 변화를 점검해 그 변화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항상 자금 효율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막상 이거다 싶은 순간에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매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행동이 느려진다는 사실이죠. 가능한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행동은 빨라집니다. 사각하미는 대차대조표 분석 역시 이것저것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자금 효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널리 다양한 곳에서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꾸려 이익을 창출해 자금 제공자에게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본의 효율적 사용, 이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본을 주는 것이 주식시장의 본질이죠. 그런 주식회사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런 회사에는 자본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대차대조표는 표준 모델입니다. 사각하미는 이것을 기초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의 낭비가 숨어있지 않은가. 유동부채 안의 선수금과 미지급금은 장래에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 경우에 투자자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선수급과 미지급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입니다. 선수금이나 미지급금은 신용을 공여받은 겁니다. 즉 지불해야 할 돈을 나중에 지불하게 됨으로써 그만큼의 시간 동안 자금의 시간을 제공받는 거죠. 상대방은 그만큼의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덜 지불한 돈, 먼저 낸 돈을 전부 지불했거나 나중에 지불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선수금을 지불 안 했다면 그만큼의 시간 동안 자금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자금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누가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어렵다면 자금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유동부채의 항목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개별의 숫자보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면 분명 경영사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금리 수준에 대응한 적절한 차입을 하고 있는가. 차입금에는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또 채권 등의 발행도 포함되죠. 무차입 경영은 이상적이지만 사업의 성정이나 타이밍에 따라서는 차입금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차입금은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기업이 초저금리 하에서 장기 자금을 고정금리로 빌렸다면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무리가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 빌려주는 것이 좋은 재무 전략이죠. 초저금리는 언젠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올 텐데 저금리에 자금을 고정금리로 빌려둔 기업은 든든할 겁니다. 그러다 경기가 회복되어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차입은 억제하고 필요한 차입금은 가능한 단기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죠. 대차대조표를 보고 기업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기업이 얼마만큼의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의 금리 수준에 따라 장기 차입 비율을 적절히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흠잡을 것이 없지만 후자는 주의를 해야 하죠. 재무 전략이나 노하우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는 자금 효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기업 가치를 결정한다. 일본의 기업은 지금까지 대정성과 은행의 간접금융제도로 자금 효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사각하미는 말합니다. 그렇기에 과대 자본이 발생했다고 하죠. 발행 주식수만 엄청나게 늘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PER은 높아졌죠. 사각하미는 기업이 과대 자본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주식 발행을 했다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이익 이념 의무로 다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면 반대로 좋은 신호이죠. 이것으로 경영자가 자금 효율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금의 과잉 보유에 주의. 투자자에게는 자본 효율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현금을 잔뜩 보유한 기업이 많지만 이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사각하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금 효율의 관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가령 현금이 많다면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시총이 1000억인 회사가 있는데 만약 그 회사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00억 있다면 공격하는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800억만 있어도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자본 효율 측면에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자본이익률이 10%인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자본 효율은 1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100억이 있고 저금리에서 은행 이자인 1%만 받고 있다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9%만큼의 자본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면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테니 말이죠. 어쨌든 현금이 많은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사용한다면 확실히 자본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우리는 10년 이상의 대차 대조표에서 현금의 비중이 항상 높은 기업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회사라면 불안하겠죠. 재무 운용은 전략적인가? 재고 분석은 어렵습니다. 재고에 관해서는 그다지 깊이 들어갈 수 없죠. 대차 대조표에선 원재료나 제작 중인 물건 그리고 제품 재고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를 주의하는 겁니다. 재고의 증가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팔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경영자가 수요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생산량을 늘린 것이고 후자는 매출 감소의 징후입니다.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기업이나 은행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안심입니다. 하지만 의리상이나 부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경영자의 자금 효율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유가증권과 투자 관련 항목에서 이자나 배당 수입이 나오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령 배당 수입이 은행 이자보다 높다면 자본이 현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정자산의 증감으로 설비 투자나 사업 확대의 타이밍을 읽는다. 마지막으로 고정자산은 기업에 있어 가장 전략적인 분야이며 투자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금이 묶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자금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현금으로 하는지 비싼 이자 비용을 내는 돈으로 하는지 같은 겁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는 실적과 재무 악화를 만듭니다. 이때는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성공적으로 설비를 가동하고 이익의 회수기가 다가온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하죠. 어느 쪽이나 대차 대조표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설비 투자의 동향은 투자자가 가장 알기 쉬운 변화입니다. 단 대차 대조표에 표시되는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사와카미는 말합니다. 7장 장기 투자 종목 발굴은 최고의 두뇌 게임. 첨단 기술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장기 투자에서는 첨단 기술주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기술 혁신 속도는 투자자가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첨단 기술 기업이 대체 얼마만큼의 이익을 손에 쥘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경영자의 자질에 크게 좌우되는 데다가 고성장 산업이라고 여겨진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죠. 또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사업성이 부족해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운용으로 4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구축한 버핏은 전형적인 장기 투자자이며 그는 자신이 계산할 수 없는 첨단 기술주를 매수하지 않습니다. 사와카미는 첨단 기술주를 꼭 사고 싶다면 차라리 감각을 믿고 사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무리하게 만들어낸 PSR 같은 지표를 적용하기보단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행동하는 편이 나을 거라면서 말이죠. 첨단 기술주에서 어려운 것은 매수보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가의 상승 기운이 강한 동안에 매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와카미는 첫 번째 매도 주문부터 순차적으로 위쪽으로 매도 주문을 내 상승하는 동안 70%의 주식을 팔고 하락할 때 30%를 파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설정한 손절매 수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 중호장대형 시황 관련주. 장기 투자의 기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주입니다. 하지만 철강, 화학, 해운 등의 시황 관련주를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는 타이밍도 확실히 알길 바란다고 사와카미는 말합니다. 경기나 시황의 사이클은 7년에서 8년 또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되풀이합니다. 하강 사이클의 최종 국면에서부터 매수에 들어가 상승 사이클의 80% 부근에서 매도하면 5, 6년 정도를 보유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훌륭한 장기 투자이며 투자 수익도 듬뿍 얻어집니다. 해외에서는 시황 관련주를 경기순환주라고 하는데 사와카미는 10년 정도의 투자 리듬을 제대로 타고 간다면 경기순환주에서 충분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경기나 시세의 환경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냉정한 판단과 단호한 행동이 요구되죠. 예전부터 시황 산업을 3일천하, 좋은 시절은 한순간이고 고통의 연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에 경기순환주의 투자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당내의 시황 회복을 예상하고 저가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 조용히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다가 3일 천하가 도래하면 팔아버리죠. 이것이 경기순환주 투자의 모든 것입니다. 불경기의 여파가 경영을 크게 압박하는 것은 제조업, 특히 중호장대형 시황 관련주 산업의 숙명입니다. 불황의 장기화, 심각화됨에 따라 중호장대형 산업이나 시황 관련 기업의 실적은 대폭 악화되어 일거의 적자로 전락하죠. 구조조정이 되거나 불황업종으로 앞날이 깜깜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보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 역경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이고 여분의 자산은 매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실적은 또 한 번 최악을 맞죠. 그러나 장기 투자자는 이때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경기순환주 투자의 유일한 매수 시점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주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매도세가 끊기고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오죠. 언젠가 경기가 회복 궤도에 들어가면 군사를 제거한 시황 관련 기업의 실적은 급속히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하가 아주 조금만 증가해도 생산성은 확 상승합니다. 손익분기점은 대폭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작은 매출 증가라도 이익은 대폭 늘어나죠. 따라서 장기 투자자의 행동은 분명합니다. 불황이 심각해지고 시황 관련 기업이 인원 정리나 자산 매각에 몰린 시점에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대로 도산해버릴 것 같은 정도로 너무 나쁜 기업의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망하기에는 너무 큰 시황 관련 기업을 사두는 것이 좋다고 사와카미는 말합니다. 경기순환주 투자의 묘미는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사들일 수도 있고 또 한번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급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져 수요는 많아졌는데 비해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은 1, 2년 안에 설비를 증설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파는 쪽이 갑이 됩니다. 당연히 제품의 가격은 수직 상승하고 이익은 거기에 곱절로 증가하죠. 여기까지 오면 드디어 애널리스트들이 나옵니다.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 상태도 좋아진다며 사자를 외치죠.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폭은 매우 빨라집니다. PER이나 ROE를 보면 아직 싸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황이 회복되고 1, 2년이 승부처이죠. 주가는 항상 투자 지표를 앞서간다고 머리에 새겨두지 않으면 경기순환주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모든 산업이 필요합니다. 사와카미는 오히려 중후장대형 산업은 중요한 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첨단 기술도 허허벌판에서 개발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인간은 기술이나 서비스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재화 공급의 중요성이 폄하될 일은 없습니다. 성숙 경제에 대응하는 일본 기업을 사자. 불경기에도 이익을 내는 기업. 2003년경 실적이 급격히 회복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에 기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각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졌고 그것이 실적 향상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죠. 거품 붕괴로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속에서도 경영 능력이 탁월한 기업은 훨씬 앞을 내다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호황기가 길었고 그 기간 동안은 수요가 증가하기에 확장만 하면 됐었죠. 하지만 성숙 경제에서는 기업은 비용을 철저히 낮추고 불경기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일부 기업은 그것을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매출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비용은 마음만 먹으면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비가 줄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지고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불황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황기의 소비자들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것은 사지 않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매출을 증가시키려면 경영자의 감각과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불황에 맞는 체질 개선과 불황기에도 수요가 꾸준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사라지고 결국 정말 강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황기의 상황이 안 좋아 주가가 낮을 때 체질 개선의 노력을 하는 기업을 찾아 매수해야 합니다. 사와카미는 장래의 이익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모종의 이유로 주가가 크게 내려갔을 때 주저없이 사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매수에 대응했는지가 장기 투자의 성과를 결정한다면서 말이죠. 좋은 회사라면 사두고 장기간 보유만 했다면 훌륭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와카미는 이것은 결과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법론이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장기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와카미는 이렇게 책을 마칩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와카미가 말하는 장기 투자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것은 경제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욕망에 있기에 경제는 결국 우상향한다. 이것이 장기 투자자의 기본 전제의 마인드입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주식을 평생 보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에서 수확의 계절이 있듯이 투자에서도 수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는 때가 중요합니다. 모내기를 할 때, 수확을 할 때 같이 그 시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면서 말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매수할 때, 매도할 때죠. 매수할 때는 불황이나 모종의 이유로 사람들이 팔려고만 할 때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좋은 기업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매도해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 사려고만 할 때입니다. 좋은 기업을 철저히 리서치하고 불황에 매수한다면 해야 할 일을 잘한 것이죠.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면 분명히 모두가 사려고 하는 매도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디테일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 이 책의 내용이죠. 이 책은 2004년에 출간한 책으로 당시의 일본의 상황에 맞춰 쓰인 부분이 많지만 핵심 내용은 여전히 많은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길지 않은 책이니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